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 여수 산업단지 사업장들이 환경당국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주요 대기업이 대거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미세먼지 원인 물질 수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된 업체 얼마나 됩니까?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해 환경부로부터 적발된 기업은 총 235곳입니다.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국내 주요 대기업도 포함됐고 지금까지 13,000여 건의 조작 사례가 공식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오염물질 측정업체인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등 4개 업체와 사전에 공모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속여왔는데요.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는 LG화학 여수 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 여수 123공장, SNNC, 대한시멘트 광양 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입니다. 조사를 실시한 영산광유역환경청은 4곳의 측정 대행업체와 6곳의 배출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박 기자, 미세먼지 배출 조작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측정 대행업체들은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대기오염도 측정 기록부가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13,0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중 8,800여 건은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측정한 걸로 나왔지만 실제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4,200여 건은 측정값을 실제의 30% 수준으로 조작했습니다.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업체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통해 이런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은 미세먼지 원인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걸로 밝혀지자 사과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적발 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다음 달까지 측정 대행업체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박연신입니다. 금융당국이 K뱅크에 대주주 신청을 했던 KT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사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KT로선 올 초 인터넷은행법 통과로 K뱅크의 최대 주주가 돼 진짜 주인이 되려던 목표가 당분간은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KT의 K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죠. 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이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에 정례 회의를 열고요. K뱅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 이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KT에 대해서 심사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KT가 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재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데다가요. 최근 황창규 KT 회장이 로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서 은행업 감독 규정상 동일인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또 공정위 등에 의한 조사나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심사 중단 사유가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예 KT가 K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금융위는 오늘도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가 되면 즉각 심사를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위 조사 등 결과에서 무혐의로 나오거나 위법 사실이 확인이 된다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데요. 인터넷은행법에도 5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 위법 행위만 대주주 자격 박탈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그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최대 주주로 올라서긴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로써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당분간은 힘들게 됐고요. 최근 중단이 됐던 대출도 빠른 시일 내에는 재개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KT 아현국사 화재로 통신 대란이 발생한 지 5달 만에 국회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KT 황창규 회장이 출석을 했는데요. KT가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KT가 아현 화재 원인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가요? 네,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황 회장에게 KT의 비협조 때문에 부실 조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화재 조사 책임자도 이와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방해를 느끼셨냐고. 저희들이 일부는 자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KT가 협력 업체를 협박했다는 의혹도 나왔다면서요? 네, KT가 협력사들에게 청문회에 협조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문을 보내고 참고인을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체 사장이 이제 우리 참고인으로 오게 돼 있던 김철수 참고인에게 국회에 나가면 업체에 속한 동료 직원들과 가족들은 갈 곳을 잃는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라. 이거는 사실상의 엄청난 협박 아닙니까? 네,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황창규 회장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네, 황 회장은 화재 조사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강조해 왔다며 방해와 협박 의혹은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오늘에 있던 일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사실이 있는지를 자추 확인해서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을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산균 음료나 키토산 쿠키 등 일반 식품도 과학적인 근거만 갖췄다면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정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규제 혁신 방안은 홍삼과 유산균, 오메가3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 완화입니다. 먼저 판매 문턱부터 낮추기로 했는데 그동안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하고 판매할 수 있었던 규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약국과의 형평성과 소비자 편의를 고려했습니다. 건기식에만 허용한 기능성 표시도 쉬워집니다. 과학적 근거만 갖췄다면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도로 표시가 가능했던 유산균 음료도 과학적인 근거만 갖췄다면 체지방 감소, 치아 건강에 도움과 같은 문구를 함께 기능성 표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광고에 관해선 식약처가 인정한 공인검사기관 결과만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을 다른 전문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일반 제과점도 음식점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빵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배란 테스트기를 편의점에서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앞으로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낼 수 있고 여행자 보험에 미리 가입한 뒤 필요할 때 적용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정부가 그동안 규제 벽에 막혀 있는 금융 서비스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거 풀었죠. 혁신 금융 서비스 어떤 것들이 지정됐습니까? 네, 우선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 간 신용카드 소품 서비스가 지정됐습니다. 간단한 예로 경조사비를 신용카드로 내거나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금융거래를 신용카드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한 카드 단말기가 없는 푸드트럭이나 노점상 등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코드를 활용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스위치 방식의 보험 서비스도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해외여행 시 가입하는 여행자 보험의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스위치 온오프 방식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은행의 부수 업무로 이동통신망 사업을 허용해서 알뜰폰을 통한 금융과 통신 결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는데요. 유심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와 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과 통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김 기자, 그러면 앞으로 이들 사업은 그대로 정착되는 건가요? 네, 정부는 최대 4년 동안 규제를 풀어줄 테니 마음껏 사업해보라는 의미로 이번 혁신 금융 서비스를 지정했습니다. 지난 1월 말 사전 심사를 통해서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건 가운데 9곳을 혁신금융 서비스 1차로 지정한 겁니다. 나머지 10건은 오는 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다음 달 2일 최종 지정 여부를 확정하게 됐는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이 10건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SBS CNBC 김한진입니다. GS건설이 하도급 관련해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돼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받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GS건설의 누적 벌점이 7점으로 기준치인 5점을 넘겼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의 입찰 자격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벌점 누적으로 입찰 참가 제한이 이뤄진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34만 3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수 판매와 수출도 각각 5.7%, 3.3%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부진의 요인으로는 조오빌 수감소와 루너 삼성의 부분 파업 등이 꼽혔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KT 화재 청문회 시끌시끌. 오늘 오전 국회에선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 관련해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간 여야 간에 이견이 생기면서 두 차례나 연기가 됐고 결국 화재 발생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열리게 된 건데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오늘 이 KT 청문회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네요. 덜크덩.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소리가 났습니다. 네. 원래 오늘 오전 10시에 그 국회 과방위에서 이 청문회가 KT 청문회가 벌어지고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은 1시간 뒤인 11시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야 간에 이 청문회를 오늘 열 것인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유영민 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요 증인인데 현재 대통령을 수행해서 해외에 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다음 주 정도에 귀국했을 때 불러서 같이 그때 조사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반면에 지금 여당을 비롯해서 다른 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야 합의로 해서 해놨는 것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진행하고 나중에 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설전이 벌어지면서 한두 시간이 쭉 연기가 되었고, 더불어서 참고인도 4명이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참고인이 나오지 않고 하면서 상당 부분 시작부터 상당 부분 파행을 겪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 유영민 과기부 장관의 참석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었나요? 아주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번에 청문회에 있었던 제일 중요한 안건이 아현 화재가 왜 일어났고 앞으로 이런 화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제 대비하자는 차원이었는데요. 이러한 조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대통령 순방을 위해서 유영민 장관이 그 중앙아시아 순방에 따라가셔가지고 이번에 못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은 장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가 무의미하다, 청문회 하지 말자 이렇게 됐었던 거고, 또 국회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자료 요청하게 되면 철저하게 자료를 내야 됩니다. 국가안보가 상황이 아니면 자료를 꼭 제출해야 되는데 보통 기한이 15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KT에서도 자료 제출을 50%도 미만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철저하는데 방해도 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 질의로 넘어가 보면 KT가 고의적으로 소방청의 조사를 방해했다, 이런 의혹이 거셌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소방청에 비교적 고위 관계자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문제됐던 것이 뭐냐면은 현장에 들어오는데 못 오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그 당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KT가 고의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KT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안 했는 것은 맞지만 이미 보면은 거기에 불이 나가지고 현장이 벌써 다 철거돼 있었던 것이고, 더불어서 자료 수집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여기 아현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자료를 내기 위해서는 본사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승인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제출하지 못했을 뿐 고의적인 어떤 자료 제출 방해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벌써 요청했는지가 언제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본사에서 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본사 측에서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기를 꺼렸던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여야가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에다가 또 오늘 참석 예정이었던 참고인 불참까지 KT가 종용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죠. 예, 굉장히 중요한 참고인이 있는데요. 김철수 사용직 노조 경기 지부장입니다. 이제 이분 하청을 주어서 이제 관리하는 계열 하청업체들의 노조위원장이었는데 이분이 정인에 불참석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게 되면 다음 계약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
그 KT에서 매놀을 관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따라가지고 너희 계약을 불이익을 줄 테니까 참석하지 마라. 이러한 사실이 종용했다고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KT는 정말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이 국회 청문회가 진실을 규명하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인데 이것을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네, 만약에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노웅래 국회 과기정통위원장 말을 빌리자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이럽니다. 변호사님 분명 추후에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이것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가지고 공무를 방해하고 아니면은 위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공무를 방해를 해야 성립되는 것인데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논의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하청업체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사실상 막았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결국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상에 어떻게 보면 증거를 은닉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형법뿐만 아니고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 처벌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자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황창규 회장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교수님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인사권입니다. 네. 황창규 회장이 본인이 철저하게 협조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했으면 직원들도 밑에 알아서 잘 이렇게 협조했을 텐데 이번에 국제 청문회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오고 황창규 회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그 청문회에 보니까 자료 제출도 아주 미비하고 제대로 된 청문회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창규 회장은 알면서도 아니면 모르면서 제대로 진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어난 게 저도 아주 딱 기억합니다. 작년 11월 24일이었고 토요일이었습니다. 눈이 내린 날이었는데 저도 아현 지사의 한 500m에 가까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에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이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통신이 안 돼서 식사를 하고 나서도 KT 이 단말기로 해서 결제가 안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사회적인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에 와서 KT 회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방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윤리적인 책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KT 청문회는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제대로 마무리는 될 수 있을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파업? 벌써 7개월째 르노 삼성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한 채 공장 셧다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장기 파업에 지친 노조원들의 불만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노조원들도 지금 파업을 계속 끌어가기에는 힘이 붙였던 모양이에요. 예, 지금 노조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GM 군산 공장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네. GM은 흑자인 상황에서도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미래차를 위해서 공장을 폐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르노 삼성자동차 근로자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10일 날 참여했던 노조 파업 인원이 70%였는데요. 지난 15일 날 노조 파업에 참석한 사람이 58%였습니다. 오늘과 19일에도 또 파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노조 파업이 50%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노조 집행부도 굉장히 걱정할 것 같고 또 노조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파업에 참여하게 되면 급여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또 GM 군산 공장 같이 문을 닫는 게 아니냐. 또 GM, 르노 삼성이 부산 전체 경제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노 삼성이 계속 파업을 지속하고 지금까지 파업한 게 총 58회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생산 물량이 한 2,600억 정도로 피해를 봤는데요. 이러한 계속 노조가 파업을 하고 강성 노조를 끌고 가고 또 민주노총에 가입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미래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장 문을 닫지는 않을까. 또 생산 물량을 작년에 21만 대를 생산했는데 금년에는 16만 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4월 말에는 또 강제 휴업을 하게 됩니다. 셧다운하게 되니까 그러한 미래의 걱정 때문에 노조 파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파업자 수가 많이 줄었고 앞으로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인데 변호사님 이런 분위기에서 노조 집행부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여전히 강성일변도 이렇게 평가를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같은 경우에는 노사 갈등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노노 갈등. 결국 그 파업에 찬성하는 측과 파업에 반대하는 측 세력이 이제는 비슷비슷해지면서 네. 내부적인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해서 이 그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노조 자체가 강성으로 가고 있는 데 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측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강제 휴무를 지금 예고하고 있어서 노사의 강강 대치가 지금 앞으로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예고됐던 부산 공장 셧다운 시기가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 교수님 아무래도 노조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예, 당연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노조가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작업 전환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작업 전환을 허용하고 있는 데는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차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 자동차 뭐 GM이라든지 그 도요타가 세계 1등인데요. 전부 다 이런 인사와 경영에 참여하는 노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르노 삼성이 기존의 협의에 대한 문구를 작업 전환을 합의하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파업을 지속되고 있는데요. 인사와 경영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말고 사용자 측에 손을 좀 들어줘야 되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전 세계 기준으로 자동차 근로자를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그 부산 전체에 있는 그 30개에서 50개 이르는 중소기업들도 지금 생산 물량이 한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만 좀 파업 좀 하고 진짜 일자리를 잃는다. 우리 공장 문 닫으면 부산 경제도 망하고 우리 다 생계가 어려우니까 그만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노조들이 차업률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더군다나 또 9월이 되면 르노 삼성 계약도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르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아다시피 이제 르노와 삼성이 지금 합작돼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 실제 지금 이 부산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된 것 같은 경우에는 닛산의 로그라고 해서 소형 SUV입니다. 네. 그 현대자동차의 코나나 아니면 기아자동차의 니로 정도 되는 것이고 한국엔 그리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만 미국을 가보면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게 나온 지 오래된 모델이라서 그런지 점점 그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이게 그 상반기에 이거를 한 18,000대로 줄이고 지금 최근에 또 생산 차질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한 24,000대 정도 추가적으로 줄인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본사에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노조 스스로의 어떤 그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도미닉 시뇨라 르노 삼성차 사장이 임단협 타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메시지를 하나 던졌습니다. 지속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긴데요. 이는 르노 삼성 사측이나 노조 양쪽에 모두 희망적인 메시지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사장님이 그 한국에서는 정말 우수한 인적 자원도 많고 또 한국에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투자하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준중형 차량 연구개발을 계속 판매하겠다. 아주 중요한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산 공장은 지금 유일하게 르노 삼성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 한국에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번 임금 단협을 빨리 마무리해서 생산을 다시 열심히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 메시지는 노동자와 사용자 둘 다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르노 삼성 노사 또 어떻게 또 접점을 취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 지켜봅니다. 양대 항공사 구출 작전. 항공업계 분위기 마치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이 폭풍에서 양대 항공사를 구출해줄 키 플레이어들이 거론이 됐는데 이게 양대 항공사 미래에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현재로서는 아시아나에게 이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역할이 좀 중요해 보여요. 예, 금호석유화학은 호남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네. 금호그룹이 이제 박삼구 회장이 형이고 동생이 이제 요 동생 박찬구 회장인데요. 금호석유화학은 굉장히 알짜 기업입니다. 네. 시가총액이 한 3조 원 정도 되고 주가는 지금 한 10만 원 좀 되거든요. 부채 비율도 한 90%고 굉장히 우수한 회사인데 이 박삼구 회장이 이제 그 대한통운과 그다음에 대우건설 인수할 때 이 동생은 굉장히 꼼꼼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인수하는 걸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형은 굉장히 저돌적인 경영 스타일이고 동생은 굉장히 촘촘하고 치밀한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금호석유화학은 굉장히
그 우수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11% 가지고 있고 그 형이 가지고 있던 그 33%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더라도 동생인 박창구 회장의 또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인수하는 기업도 박창구 회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대해야만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호남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였기 때문에 그 세 후보 중에서 뭐 SK, 뭐 하나, 그 CJ, 그다음에 뭐 호반건설이 또 우수한 그 뭐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4의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박창구 금호석유화학이 굉장히 뭐 현금 동원 능력은 그만큼 없습니다. 금년에 갚아야 되는 금액이 아시아나의 1조 3천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이 당장 그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은 없지만 아주 중요한 키맨 역할을 하고 있고 아시아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 한 2천억 원이나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박창구 동생 회장이 그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이 금호석화의 움직임에 인수 후보자들도 눈치 싸움이 치열해질 텐데요. 변호사님, 이번 인수전 어떻게 흐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주제를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인 물 위에서 수면 위에는 좀 조용하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치열한 인수 합병전이 네. 그 내부적으로 이제 팀을 만든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특히 그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SK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아나 항공에 어떻게 보면 그 기름을 70% 이상 대고 있고 또 한화 같은 경우에도 이 한화의 이 항공 우주 산업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 그리고 또 애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항공 산업에 대한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나아가 CJ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자금 동원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우리가 남이가 같은 이 아시아나 그룹의 패밀리로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석유화학 그룹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총알도 없고 인수할 의사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이 손은 안으로 휘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끈끈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금 같은 형제끼리의 어떤 협력 관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항공으로 얘기를 좀 옮겨볼게요. 지금 이제 한진그룹 이제 좀 더 들어가면은 조원태 사장의 처지에서는 이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의 도움이 좀 절실해 보이기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조정호 회장이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겠다, 뭐 이런 입장인 예,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지금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조양호 대항회장 장남이 있고요. 동생이 차남이 조남호 한진중공업입니다. 최근에는 한진중공업이 굉장히 실적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수호 삼남이 이제 한진해운 사장인데요. 2006년도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남이고 막내가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인데요. 메리츠금융 회장은 대한항공 조중훈 회장이 2002년도에 사망했을 때 오히려 유언장이 조작이 되었다고 해서 형을 소송까지 했던 막내 동생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도와달라고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유언장 조작이었는데 메리츠금융도 금산법에 의해서 금융자본이 비금융자본을 5% 이상 소유하게 되면 금산법의 24조 위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또 백기사나 우호적인 세력, 또 흑기사, 적대적인 세력에도 할 수 없다. 중립을 지키겠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이 조정호 회장이 이 한진그룹에 도움을 줄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아 보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돌아가신 조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형제가 4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돌아가시고 했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 3, 2, 4.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장남과 세 번째인 조수호 네. 전 회장이 서로 친분이 두텁고 그 반면에 이남하고 사남인 조남호, 조정호 이 두 분이 이렇게 가까운 반면에 서로는 정말 건너기 힘든 벽이 있었다라고 할 정도였었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메리츠금융의 조정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소송까지 했던 그런 부분이라서 네. 실제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고 또 법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산법상의 5% 이 저지 조항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사실상 넘보기 어려운 그런 법률적인 어떤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서긴 어렵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100% 아니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마 메리츠금융 같은 경우에도 한기를 걸어왔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네, 교수님 아무래도 형제간의 앙금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막내 동생이 삼촌한테 도와달라고 좀 얘기하더라도 네. 얘기하기 어렵겠죠. 그 소송의 유언장 소송 관련됐기 네. 때문에 안금이 남아 있고 네. 메디제 금융이 굉장히 알차게 기업을 해왔지만 이렇게 형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동생이 도와달라는 이 상황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법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도와주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가 담긴 대한항공을 잘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지금 뭐 법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도 도와줄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한항공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면서 어떻게 대한항공을 잘 이끌어가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대 항공사 피는 과연 물보다 진할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 집중 토론 리얼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리얼 토크에선 주택 공시가격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단독주택 가격 공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하는데요. 정부는 일정 지역 내에 대표되는 주택을 선정해서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를 표준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이 기준점이 되어서 각 지자체는 나머지 주택, 즉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올해 정부가 정한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지자체가 정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검증 절차에 들어갔었는데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 공시가격 논란과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두성교육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최양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 교수님, 이번 주택 공시가격이 논란이 된 게 단순히 가격이 올랐기 때문만은 아닌 거죠? 일단은 뭐 기준에 대한 어떤 궁금함이 굉장히 아직 많이 산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산정이 되었고 이 기준에 따라서 내 집값 또는 나의 표준지 공시가격이 연관돼 있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얼마만큼 변화가 됐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아직 계속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뭐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요거에 따라서 뭐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주택 그 공시가격하고 지자체가 발표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그런 차이분들도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궁금증들이 굉장히 계속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네, 두 박사님, 이 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되는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과 달리 이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에 약 한 400만 채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22만 채를 가지고 이제 표준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국토부가 한국감정을 시켜서 공시가격을 표준 공시가격을 갖다가 이제 정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시군구가 해당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쪽에서 이제 개별적인 어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 한국감정원 국토부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한국감정원이 다 하게 되는 데 대해서 단독주택은 이렇게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어떤 표준 단독주택과 그다음에 지자체 등에 있어서의 특성을 감안한 어떤 그 개별 단독주택으로 이원화된다는 점이 전체적으로 이쪽에 있어서의 상당히 문제점들을 야기시킨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약 1%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곳은 5%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개별 공시 가격의 어떤 주민 소유를 하고 계신 분보다
표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세 부담이나 등등 여러 가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갈등 요인이 되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조사나 국토부의 검증 작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주택과는 달리 이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 이번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최 교수님 이번에 이제 일각에서는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서 벌어진 일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지자체 일부에서는 또 반발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국토부가 이제 올린 그런 내용들을 보면 네. 최대 뭐 13% 정도까지 이렇게 올린 지역들도 일부 있거든요. 네. 뭐 용산이라든가 성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 그 갑자기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민원 소지라든가 네. 또 주민들의 어떤 이런 원성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인상률만큼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뭐 가격을 뭐 본인들 나름대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가격을 좀 올리긴 했지만 이제 결국에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우리 두 박사님도 말씀드렸지만 뭐 5%가 아니라 심지어는 최대치로는 10% 가까이 두 자릿수 가까이가 차이 나는 지역들도 있단 네.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국토부가 이러이러한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요만큼을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네들의 어떤 정책 자체가 지자체의 이제 하부에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박사님, 실제 현실화율을 따져봤더니 지역별 또 주거 형태별로도 달라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큰 차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번에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상승률을 가져왔고 지방의 경우에는 그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9% 이상의 어떤 상당히 상승률을 가져온 것에 비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8%에 가까운 그러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지방의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3, 4%에 불과한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정부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자체는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가 부분들, 현실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접근시키겠다는 게 가장 큰 정책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서울과 수도권의 어떤 그 가격 상승을 굉장히 높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가율에 있어서는 작년에 51%에 비해서 이번의 경우에도 53%에 불과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여론에 더 힘입어서 정부가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상승이 오히려 하락세로 전환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이번에 어떤 상승률 자체는 크게 실리도 얻지도 못한 가운데 또 주민들의 원성만 차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아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무줄 산정이다, 깜깜이 산정이다, 정치권부터 시민단체까지 여러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잠시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시아 부동산학회 사무총장인 정수연 제주대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수연입니다. 이번 주택 공시가격 논란 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 그 논란은 그 2019년 이 공시가격 현실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을 했죠. 그와 함께 납세자 민감도가 함께 증가했습니다. 사실 그 정부가 만약 산정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면 그 납세자 불만이 이렇게 크지는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 이게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다고 할 수 있죠. 일단 그 단독 다가구 주택 공시가격 프로세스를 보면 그 총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그 한국감정원의 산정이라는 방법, 감정평가가 아니라 산정이라는 방법으로 그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그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가지고 비준표를 만듭니다. 이것 또한 한국감정원이 산정을 하고요. 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지자체 세정과 공무원분들이 그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곱해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4번째 단계가 이제 그 만들어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단계인데 이 또한 한국감정원에 그 감정평가사가 있긴 하지만 감정평가는 하지 않고 그 산정이라는 방법으로서 이제 검증을 하지요. 그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표준주택에서 그 오류가 생기면 그게 바로 개별주택 가격으로 전이되고 그 확산되는 구조거든요.
따라서 이 납세자에게 이 프로세스와 구조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네. 문제 인식에 도움이 되고 깜깜이 산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모든 것의 기초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고 그것의 정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주택 산정 방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이 때문에 국토부가 각 지자체의 가격 산정과 감정원의 검증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잠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사가 포함된 조사단을 구성해서 이 검증 업무를 담당한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내 8개 자치구에서 456건의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류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자체에 통보를 하고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감정원과 함께 이를 재검토해서 정정한 후에 지자체별 부동산 공시위원회에 상정해서 이를 수정하고 4월 말에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이 결과 간단히 정리해 주세요. 네, 그렇죠. 지금 이번에 강남구 쪽에 있어서는 이제 강남구하고 그다음에 동작구 두 군데고요. 나머지가 강북구 쪽에 있어서 마포구라든지 이제 용산구라든지 뭐 이런 중구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8개 자치구에서 456호의 어떤 개별 단독주택에 있어서 이게 오류가 있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표준 단독주택의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또는 그 해당되는 지역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못 또 적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특성 부분과 관련돼서 함부로 변경한다든지 또는 임의로 또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8개 자치구에서 456호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건 상당히 큰 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시군구의 이러한 작업들이 끝나서 하게 되면은 이것이 국토부로 들어가게 될 때 자료를 검증을 한번 검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 검증을 거쳐서 나온 것이 이런 오류가 생겼다면은 지금 조사를 통해서 국토부가 또 감정원을 통해서 또 검증한다는 자체가 이 검증의 중복을 가져오는 셈이 되고요. 이게 사실은 네.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 오류 자체를 갖다가 작은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이 국민들의 신뢰감과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최 교수님, 이 오류가 난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오늘 보도자료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4가지로 이제 나눠서 있었는데요. 네. 먼저 그 표준지 산정을 갖다가 잘못 이렇게 적용을 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개별 주택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거기가 표준지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실제 개별 주택 공시가 된 그런 가격은 네.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한 어떤 이런 비교 잘못했다든가 그다음에 비준표 작성에 대한 어떤 기준점 자체가 틀렸다든가 이렇게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네.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났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추려 보니까 이제 서울시만 456개 호가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오류가 발생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더 꼼꼼히 따져보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서울시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더 확대를 해서 경기도라든가 다른 비수도권 지역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더 많은 숫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두 박사님, 이번에 이제 점검한 서울 8개 자치구 외에는 그렇다면 나머지는 조사가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이 8개 쪽이 사실은 굉장히 격차가 컸기 때문에 네. 대상으로 삼아서 지금 이번에 조사에 들어갔던 거고요. 나머지 부분도 정밀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전산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머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감정원하고 지자체하고 협의 등을 통해서 혹시나 누락되는 부분들이나 오류가 더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을 아마 점검은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어서는 결국은 해당되는 지역별 혹은 또 나중에 국토부에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이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걸러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도 이런 부분에서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지금 물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측면들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해야 되는데 사실 국토부의 잘못이 적지 않은데 이 책임을 자꾸 감정원과 또 시국으로 미뤄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 검증 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도 지금 감사에 착수를 한다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미 그 국토부의 감사관실에서 지금 이쪽에 있어서는 감사에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두 분과 여러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 논란의 핵심은 어찌 보면 이 산정 기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는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상황에서 이 가격 산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갈등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 교수님 왜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근데 이게 이런 그 개별적인 어떤 요런 이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보면은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든가 이런 쪽에 산정하는 어떤 기준, 뭐 거기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이 초과이익 환수가 얼마 정도가 발생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느 단지를 했는지 어떻게 뭐 준공시의 가격을 선정을 했는지 뭐 이건 좀 상당히 간단한 시스템이었는데 요거는 약간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어떤 그 산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잘 공시한다든가 공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뭔가 좀 감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되면은 뭔가 뭐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뭐 알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약간 좀 숨겨주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절차라든가 분명 기준이 있는데 안 밝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데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좀 생각을 조금 더 국민들 친화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두 박사님은? 네, 이번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이제 생겨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갖다가 높인다는데 너무 집착한 그 타솔에 의해서 이런 무리한 어떤 결과에 따른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현실에 맞는 그런 보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점검하고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감정원 앞에 내세워서 사실은 자기 검증을 하는 그런 셀프 검증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 있어서의 또 별도의 독립된 어떤 그런 기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제대로 된 객관적인 검증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한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예년에도 계속 있어 왔던 문제들로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번에 이참에 사실은 체계적인 그런 어떤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부당하게 사실은 많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두성규 박사 그리고 최양수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